스루프 타임즈 2023년 8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광산업 횡령 배임 발생 2023년 8월 11일자 공시 내용입니다. 백광산업은 가성소다 합성 염산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고 꽤 오래된 기업 연륜이 있는 기업입니다. 공소 내용은 대상자가 무슨 대표, 전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요. 혐의 발생 금액은 모두 208억 원대인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금액이 208억 원이라는 얘기고요. 업무상 배임은 9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표는 대표이사는 김성훈 씨로 되어 있습니다. 1968년생이고 미원통상 출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고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 씨라는 분이 또 미원 사장인데 연세는 1941년생이니까 꽤 고령이신 분이죠. 이렇게 돼 있었고 감사는 박재만 씨라고 지성 ECS 상무 출신이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최대 주주가 횡령 배임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말 현재 이 임원 구성을 보면은 대표이사가 장영수 씨로 되어 있는데 영업부장, 백광산업 영업부장 및 부사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36년을 근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재민 씨라고 새로 여성 이사가 들어왔는데 1970년생이면은 꽤 나이가 그래도 젊다고 볼 수 있겠죠. 주식을 뭐 조금 가지고 있는 거로 돼 있지만은 진한 이사와 상공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1년뿐이 안 되죠. 백광산업에 지금 들어와서 시작하는 게. 그 다음에 감사가 바뀌었어요. 홍주환 씨라고 DF 글로벌 대표를 하면서 감사로 들어왔습니다. 1964년생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세 사람이 보통 주총에서 선임이 되는 이사는 아니더라도 대표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직분이 되죠. 그래서 주주 소유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자면 공소를 당한 배임 횡령을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22.68%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공이라는 데서 7.2%, 또 진안이라는 데서 6.5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합치면은 13.7%니까 작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어떤 배임 횡령 사안이 불거진 거 아닌가, 또는 내부 고발이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임 횡령 배임이라는 것들이 수시로 은행권에서도 터져 나오고 옛날에도 뭐 있었겠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이런 배임 횡령 사건들이 자주 터지는 게 이 사회가 불안정하다 하는 어떤 징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기업의 부실은 정치가의 부패와 이권 정치의 산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한국전력공사 상반기 매출 실적이 41조 2천억 원대인데 매출액은 28.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이 40.9% 감소했어요. 전기료 올렸죠.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영업 손실률이 24.2% 개선이 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안 나오는데 그 수입 그 LNG 가격이 그 판매 가격에 인상 못할 부분을 미수금 등으로 처리를 해서 이익이 난 것처럼 그동안에 결산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합법적이었다는 것으로 또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 26조 원을 달성해서 14.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4%가 떨어졌어요. 그 매출원가가 더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2% 감소했습니다. 처음 그 LH의 그 이 철근 누락 공사에 대해서 저도 한번 편집을 해봤는데 철근 누락 단지 또 있었다. 이한준 LH 사장 전 임원 사표 자기 포함해서 그래서 그 국토부 장관 뜻에 따를 것이다 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떤 결단을 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철국 누락 단지가 15곳에서 20곳으로 늘었다. 이걸 또 숨겼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고요. 사장 포함 전 임원 사직서, 그 사직서 낸다고 해결이 되겠냐? 뭔가 이 사직서 내면은 면피가 된다는 제도가 있다면 이거 무척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자력으로는 조직 혁신이 불가능하다. LH 권한 조직 축소해야 라는 뭐 견해가 있다고 비즈와치라는 데서 했는데 거꾸로가 아니고요. 조선비즈에서는 이한준 LH 통합 이후 내부선 나눠먹기 횡행 감리 선정 권한 없앨 것 이렇게들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적 쇄신 조직 개편 단행 공공분양 민간 참여 확대 설계 시공권도 축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증요법 같은 얘기들이죠. 부분적인 부분만 핵심적인 그 LH의 문제가 뭐냐 이거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몇 사람 자살 당하는 사건으로 해서 또 넘어가고 차관 그 LH공사가 그 이 토지공사하고 그 한국주택공사하고 합병이 이명박때 됐다 그러죠. 그리고 차관 어떻게든 오면서 뭔가 이게 이제 그 윤 대통령 표현으로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속마음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이 분노 유발자들인데 다음에 소개할 그 이 분노 폭발, 이 폭력으로 나오는 거, 또 살인으로 나오는 거, 이런 우리 그 한국 사회가 지금 경제도 이 저성장 구조에 들어가면서도 이 말하자면은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증거들이 툭툭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여러 사건들이 다 있어 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돌아간다 이렇게들 얘기는 하고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분노의 표현은 가죽을 벗기는 형벌에 처하는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이 없는 공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자세들은 꼭 일본 아새끼들 흉내내고 있는 거 어디 가서 이런 건 또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서 절을 해야지 한국식은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 뉴스에서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데서 한국에서 무차별 살인 왜 증가 오징어 게임 마치 국민의 울분을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제목이고 전 주한 대사가 해설했다. 무토 마사토시인데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라고 첫 소론을 풀어 나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권을 구하지 못했다. 왜냐? 한국의 계층 사회든 재벌 자본가나 정치인 관료 등의 중취에 밀착한 사람들과
노력을 해봐야 그 격차를 줄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조 시대 때문에 신분 계급 사회가 다시, 요게 이제 양반과 쌍놈, 산업공상이, 양반과 쌍놈이란 것은 사실은 쌍놈을 불쌍하게 본 게 아니고 그놈이나 정경 유착했다는 건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백성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양반과 쌍본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더 심해졌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이 2대 정당이 사회 갈등을 조장을 해요. 보면은 국민이 양극화가 된 게 아니고 정치가 양극화를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토 마사토 씨는 문재인 정권을 엄청 비판을 하네요. 5년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2배로 크게 올려가지고 최저임금은 또 중소기업을 오히려 궁핍하게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실업을 증대시키고 빈곤계층을 늘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이권 정치로 일관했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감싸고 은폐했다. 그런 정치가는 정권을 떠난 후에도 진실을 덮는 루머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축적되는 한국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네요. 한국의 정치가 대립을 반박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한국 젊은이들의 희망을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정치가 사회의 체질을 개선을 위한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우선 정부와 야당이 대결 자세를 중단하고 선동정치, 프로파간다 정치들을 버리고 현실과 마주보고 나가야 한다. 요런 말하자면은 도덕적인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무엇을 얘기한 거죠? 어떻게가 중요한데, 참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살인에 대해서 프로 매긴 그 내용이 긴 겁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립되고 외톨이란 그 공통점이 있었다 하는 얘기고, 살인 예고가 빈발, 또 자살률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현대경제연구원 측에서는 건전한 사회생활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의 사건이 청년층에 집중되는 것은 경제적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의 부가 몰려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카르텔이라는 게 과연 어떤 놈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모르는 게 아니죠. 정치, 관료, 고급 관료, 그리고 경제인, 이런 게 이 이권 카르텔이 돼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아무리 노력한들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장하성인가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는 악동 경제학자라고도 비판을 받았는데,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 미리 올라간 층에서 뒤쫓아오는 젊은이들이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국을 포기하고 국적을 이탈하는 한국인들이 지금 한 10년간 26만 명이 이탈을 국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외로 생활 거점을 옮기고 있다. 경쟁하며 격렬히 살아왔는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평생이라도 집도 살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출산율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할 때 우리나라 자기가 집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집값이 올랐다고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 새끼 커가지고 나중에 그 애들이 또 집을 살라고 그러고 하면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주택을 분양할 때부터 수명을 한 30년 보고 감가상각을 해 나가라. 그게 시가하고 어울려야 된다. 30년 후에 재개발하면은 그 주택 가치가 있겠냐, 이게 땅값 빼놓고.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안 통하는 사회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일반 기업에서는 감가상각이 다 인정해 주면서 왜 일반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왜 감가상각을 안 하느냐? 뭐 유지보수 해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감가상각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감가상각 비용이 조금 줄러서 수명 연장을 하는 건 좋은데 감가상각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족하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라고 또 풀어 매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권에 모이는 정치인, 관료, 경제인.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그 한국의 그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그 보고서에도 인용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권의 핵심과 관련 업체들의 이권과 결합된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문재인 정권이 된 2017년 이후에 세워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사용된 철근이 부족한 것이 현재 문제다.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부터 마사토 씨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은 일부 사람만이 국민을 희생으로 이권을 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불공평함에 대한 불만이 일부 젊은이들의 행동을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행동의 확대를 깊이 인식하고 정치의 책임으로 불공정의 해소에 나설 이외에는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칼같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국내 지식인은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아끼고 있는 거겠죠. 뭔가 이해관계가 있고 입장이 있고 또 한국 사람들도 관계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리안 타운의 원형은 전후의 암시장 한류의 마을 트라시의 역사라고 매일신문 다카키 카나라는 사람이 이 기고문인데요. 보도 내용인데 전후 일본은 일본의 영토 지배 지역에서 식민지라고 얘기를 하죠. 돌아온 사람들의 증가로 심각한 물자 부족에 빠졌다. 배급만으로 시민생활이 되지 않아 각지에서 비합법적인 시장이 형성됐다. 이것이 암시장이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해협이라는 일본 NHK 드라마 2007년 드라마를 한번 뭐 여러 가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정리를 해서 방송을 했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배급표 이런 거 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종전시에 이 공토가 빚은 것은 암시장이 뜨기에 안성맞춤이었던 장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츠라시 암시장이라고 되는데 계속 그 정부에서 경찰들이 이 단속을 하더라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런 얘기고요. 이 쯔라시 상가 근처에는 전쟁 전부터 제일 코리안이 모이는 지역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전후의 혼란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일본에서 살게 된 사람도 많았다. 해협이라는 그 정리할 때도 자이니즈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조선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조센징 하면은 이제 비하 발언으로 요즘 되니까
제일 한국인 해가지고 자이니즈 코리안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암시장에서 발전한 스루하시 상가와 일체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경부터 코리안 푸드 가게도 늘어났고 88 올림픽 때에는 일본 속의 한국으로 주목받으며 한류의 마을로서 지금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한인 그 상가 코리아 타운에 대한 어떤 길거리 사진을 소개를 했습니다. 일본이 패전하고 일본으로 못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한국에서 못 살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넘어간 것을 해협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제일 그 동포 차이니즈 코리안들은 왜 안 들어왔을까요? 한국에 돌아간들 자기가 한국이 싫어서 떠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돌아갈 이유가 물론 돌아오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안 돌아와서 일본에서 어쨌거나 여기에서 내가 살아왔으니까 거기에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면이 과연 있는 걸까요? 그 이념 정치가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조청년계다 민단이다 해가지고 또 그 이중 구조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게 돼가. 그래서 경제적인 아까 측면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 경제적인 측면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제는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고 유효기간이 끝난 것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그 다음에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아직도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쟁이 안 끝난 상태에서 이념 대립에 의한 남한 쪽 내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에 미국처럼 총소지가 가능한 나라였다면 이미 내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도 이렇게 그 화합을 못하는 종족들이 먼 세계 인류를 따지고 자빠졌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6년 만에 몰려온다. 사드 보복 후 6년 만에 완전 재개. 사드 보복 때 끝난 게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끝났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키리큐스 허찬영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사드 보복 본격화되었던 지난 2017년 3월 이후 6여 년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객 풀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중국 정부,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가했다. 이래가지고 제주를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무슨 호재인 양 떠벌리는 그 한국 언론들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요. 표현이. 그리고 일본 쪽에서 뉴스를 보면은 일본 단체 여행을 중국 정부가 해금 약 3년만 내 여행 예약 접수율 10일부터 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은 6년 만에 몰려온다 떼거지처럼 이런 표현이 좀 수준이 좀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대된 2020년 1월 이후 중국인이 일본 단체 여행 중단하고서 3년 반 만에 이제 시작한 거다 했는데 일본에서 댓글은 1순위로 나오는 게 이게 항상 그러지만은 그 언론사에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서 보충이라고 아예 이 댓글에 그 성격을 달아가지고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본 쪽에서는 왕창 몰려올 곳이면은 혹시 그 뭐 서비스가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이 국민 간의 트러블
그리고 중국인들이 좀 상류층 사람들은 매너가 좀 괜찮은데 중산층의 입국이 크게 날면은 매너 문제로 항상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됐다. 이게 시끄럽고 뭐 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뭔가 자유 통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입국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한국 언론의 수준은 떼거지로 몰려온다. 그래서 돈을 벌 거다. 요따이 생각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좀 우리가 좀 수준 좀 높입시다. 그 언론 보도도 한미일 정상 매년 정례화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이제 하게 되겠다 하는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긴밀한 연계를 높이는 의도로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매년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은 대부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대북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겨냥하고 경제 안전 보장 등에서 협력 확대 방침을 확인한다. 이런 얘기가 공동통신의뢰 쪽에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좀 이제 국권이 좀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5년 후에 정권이 또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문재인 정권 때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난 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블룸버그에서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의 위협 선명, 그 이유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원제에서 그 발췌를 블룸버그에서 일본판 블룸버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관 그 물가지수와 그 생산자 물가지수,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이제 하락을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중국의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 대부분의 문제가 중국 투구의 것으로 뿌리가 깊다. 그래서 그 해결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서양은 인플레이션인데 중국은 디프레이션인가 해가지고 여기에 샘플은 자동차 업체 간의 경쟁 이것도 얘기하고 있고 그,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그 여행이나 식당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늘어가지고 이 분야는 또 그 이 식당 서비스업의 물가는 또 상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싸지면 소비에게는 좋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결국은 그렇지도 않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한테 영향은 매출과 이익이 감소를 하니까 투자와 고용을 억제하게 돼 가지고 또한 실질 금리가 이 금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일본도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연구 과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프레이션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뭐 내용이 뭐 별다른 게 좀 없어가지고 중국 당국은 디프레이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해가지고 인민은행이 금리를 더 인하하든가 또 시중은행의 예금 준비율을 인하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안화 하락과 지방 정부의 채무 잔액 증가 등의 그 이 제약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쉽지 디프레이션을 막을 방법이 그렇게 쉽게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그 부양책을 하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했는데 그 환율도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니까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은 이율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세계 경제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구에서 이제 그 탈중국 그렇게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도 그
말하자면은 그 가격이 내려간 적이 있느냐, 디프레이션이 있긴 있었다. 그때는 거대한 인프라 그 건설 대책으로 다 극복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에 대비하는 바이든이 추파를 거부하는 도발을 자행하고 시진핑 경제 음치 독재자의 가련한 만년 토우 가츠히코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중국 위험론 한번 여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시진핑의 극한 사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속내가 뭐냐? 그것이 포괄적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개념과 같이 맞물려서 나오고 있고, 현재로서는 미국을 도발 위협 무시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을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극한 사유의 의무는 전쟁도 대비한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관계의 긴밀화만으로 군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방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전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아니면은 딴 나라에서도 좀 협조 잘하고 한번 이 경제 교류 잘해보자 해놓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붙은 1차 세계대전, 이런 비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 체제로의 이행은 과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CFR이 이 유명한 데죠. 미국 전략연구소로 된 브루킹스 연구소도 그렇고, 그리고 전문가 17명이 반년 이상에 걸쳐서 토의를 거듭해서 6월에 발표를 했다. 요게 뭐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고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이 끝없는 적대적 관계에 들어가는 충격전 이유라는 제목에서 새 시대 미 대만 관계에 점점 공격적으로 되는 중국에 대응하는 이런 제목으로 149조 7쪽이나 되는 레포트가 나왔다는 얘기죠. 중국이 무력에 의한 대만 탈취에 성공하면 무엇이 일어나나? 제1도리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은 서태평양의 패권을 잃을지 모르고,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은 동맹에 대한 신뢰, 충성도가 떨어질 거고, 우리도 지켜줄 거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자적으로 핵을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서는 많은 기업이 반도체 수급을 하는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중은 끝없는 적대 관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요게 이제 그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사실상 한 개의 중국, 한 개의 대만으로 향하고 있다로 의심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CFR 보고서는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전시체제로 지금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매파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둘기 파는 좀 그렇진 않다. 왜 그러냐? 미국은 아프간 그 철수 이후로 좀 미국 국민들이 다 피곤하다, 이런 쪽인 거죠. 그래서 비둘기 파기보다도 온건파로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만 위협론은 과장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미국 내부에서 얘기가 있는 거죠. 정작 문제는 일본이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비둘기파가 우세하게 되어서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통일을 용인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일본이야말로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 위기는 현실성을 띠고 있다, 라고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